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21부 조선판 로빈슨 크루소 문선득 표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이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처음에 이제 중국의 아편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의 난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한국 편으로 넘어왔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이야기를 하지 말까 아니면 그래도 뭐라도 좀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아직 뭐 정종실록까지밖에 못 갔지만 그 조선왕조실록이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 헌종실록, 철종실록, 고종실록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서로 겹치게 되는데 중복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최대한 정치 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조선의 이야기를 조금은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외 관계, 그 다음에 플러스 당시 이제 내부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어땠나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제목부터가 이제 좀 특이하게 지었는데 로빈슨 크루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요 1719년 영국의 소설가 데니얼 디포가 출판한 소설이에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약칭입니다. 제가 밑에 이제 진짜 정식 풀네임을 쭉 적어놨는데 정말 길죠, 그죠? 이게 문장으로 아마 A4용지에다가 쓰면 거의 한 3줄 정도는 갈 문장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는 대표적인 무인도 표류기 소설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사략선의 선원이었어요.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무인도에서 5년 동안 생활한 것이 소재가 됐거든요. 근데 보통 무인도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경우는 표류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히 해적들 사이에서 일종의 처벌로 이거는 이제 캐리비안 해적에서도 한번 그 장면이 나오죠. 처벌로 무인도에 강제로 이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알렉산더 켈커크는 심심풀이로 갔어요. 거기를 갔다가 이게 진짜 참 엉뚱한 사람이죠. 배에서 생활하는 게 지겹다고 자기는 그냥 아무 무인도에다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무인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5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구출은 되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구출했을 때도 되게 많이 주저를 했대요. 난 이미 여기 생활이 익숙한데 이거 굳이 나가야 되나 어째 되나.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나온 게 로빈슨 크루소라는 유명한 이제 무인도 표류기 소설입니다. 이처럼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하려고 했고 이에 비례해서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알렉산더 셀커크 같은 경우는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원체 이제 특수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불운하게도 배가 난파돼서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하멜의 표류기의 하멜, 그 사람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럽이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었을 무렵 동아시아 3국은 저마다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중국하고 일본이 처음부터 서양 세력이 접근했을 때 막 쌍수 들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이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걔네도 쇄국 정책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내내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물론 청의 경우 북경의 서양 선교사들이 방문을 해 있었고 광동성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서양과 교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광동무역체제였죠. 그래도 완벽한 쇄국은 아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나가사키라는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완벽한 쇄국은 아니었죠. 조선이 이런 소통 창구가 국내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도 완벽한 쇄국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는 게 조선이 정기적으로 북경에 사신을 보냈는데 1년에 못해도 한 3번은 보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보냈어요. 사실은 꽤 자주 갔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간접적으로나마 북경에 가서 온갖 나라 사람들을 다 보고 왔다라는 거죠. 뭐 티벳 사람으로 본 적도 있고 베트남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양 선교사를 여기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도 국내에 그런 무역 항구가 없기는 했지만 북경에 감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서양 문물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나름 있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동아시아 3국은 쇄국이라는 가운데
나름의 그런 소통 창구를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가 강력하게 쇄국을 시행해도 당장 먹고 살 거리가 급했던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명제국시대에 강력한 해국령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뭐가 많이 성행하냐면은 밀수꾼들이 굉장히 성행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 역시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존 만지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어부들이 종종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곤 했다는 거죠. 거기서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무인도에 표류를 하거나 진짜 존 만지로처럼 정말 특수 케이스로 미국에 건너간 사례도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까지는 안 갔어도 적어도 미국 상선을 얻어 타가지고 마카오라든가 뭐 동남아 어딘가에 그렇게 표척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경우에는요, 지리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태평양이나 인도양처럼 대양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사실 좀 그렇게 럭키하진 못해요. 태평양을 가려면 일본을 일단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인도양으로 가려면 중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간다는 것은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쉬운 얘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쪽으로 탐사선을 보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인근 지역으로 뭐 태평양이나 인도양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이나 남중국해 그 근처 쪽으로는 진출하는 시도는 의외로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에도 막부는요, 정말 이제 한일 관계사에서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였는데 만약에 서로 표류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즉각 송환하도록 하는 약조를 맺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약조 이후에 발생한 표류민들 중에서는요, 일본인이 조선에 표류한 사례보다도 조선인이 일본에 표류한 사례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일본의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라는 교수가 그런 이제 주장을 제기한 적도 있어요. 외부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탐험 정신이라면 탐험 정신이고 도전 정신이라면 도전 정신이죠. 그런 욕구는 어쩌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다만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태평양으로 못 나갔을 뿐이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는 더 강하지 않았겠냐. 그런 이제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 쪽보다도 원래 육지, 간도 쪽으로 정말 많이 건너왔죠. 그런 걸 보면은 당시 조선인들이 한반도 안에서만 살겠다. 밖으로는 일절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뭐 간도가 됐던 혹은 이제 뭐 남중국해나 일본 근해가 됐던 이쪽 저쪽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하기는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서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기시모토 미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가 공동으로 이제 저술을 한 책이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 근세 500년을 가다라는 책인데 이게 일본 역사학자의 시점으로 조선과 중국의 명청시대를 갖다가 바라본 책이에요. 그래서 나름 좀 이제 이색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물론 표류민이라는 것이 꼭 거창하게 모험을 찾아서 외부 세계로 탐험을 떠나다가 발생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종종 근해 어업 도중에 원치 않게 정말 불운하게 풍랑을 만나서 표류민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존 만지로의 버금가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801년 12월이었습니다. 나주 흑산도에 살고 있던 25세의 청년 문순득은 부친과 함께 그 일대에서 홍어를 거래하던 정말 평범한 어물 장수였어요. 문순득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부친과 마을 주민 6명을 이끌고 홍어를 구입하러 인근 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문순득 일행은 거센 풍랑에 휘말려서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1802년 1월에 기적적으로 유구국이 실록에는 유구국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바로 오키나와예요. 여기에 이제 표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유구국 사람들은 표류민들인 문순득 일행에게 여러모로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문순득 일행은 여기서 8개월 동안 나름 괜찮은 대접을 받으면서 머물렀대요. 그러면서 이 표류 끝에 문순득이 유구국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사실 이거 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멜 같은 경우도 조선에 표류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이제 머물렀는데 사실 이 사람도 한국어 그렇게 유창하게 못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작정하고 미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가서 유학하고 그런 게 아닌다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뚝 떨어졌는데 그 지역 언어를 습득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건요. 뭔가 좀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언어를 습득했던 문순득은 자신들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임을 밝히면서 표류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문순득 일행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실 유구국은요, 오랜 세월 동안 명과 청 제국에 조공을 바쳐온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구국이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사스마 번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청에도 조공을 바치고 일본에도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이제 신세가 됐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유구국이 조선과 교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 사스마 번에게 털린 이후에는 사실상 왕래가 끊겼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이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긴 해요. 왜냐면 이 유구국에서 유황을 좀 많이 수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황 수입이 끊기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랬었지만 조선과의 나름의 교류가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였냐? 어차피 유구국이 청 제국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조선도 마침 이제 조공을 바치러 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유구국에서 청으로 떠나는 조공선에 탑승을 해가지고 청에 상륙을 한 다음에 북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조선 사신단을 만나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802년 10월 마침내 문순득 일행은 청 제국으로 출발하는 조공선에 탑승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은 존 만지로에 견준다는 말을 제가 안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시련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청 제국으로 가던 유구국의 조공선이 하필 또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떠내려가가지고 정말 팔자도 기구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그 중에서도 루손 섬, 이제 북단에 있는 섬이죠. 거기는 이제 여송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에서는. 그 여송의 표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운이 나빴던 것은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결국 문순득은 혼자서 여성에서 살아남아야 했다라는 거죠. 다행히 여성의 주민들도 문순득을 크게 박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구국처럼 그렇게 이제 환대해주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괴롭히거나 탄압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순득은 9개월가량 여성에 머물면서 필리핀의 언어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고, 참고로 필리핀 언어가 좀 여러 개인데 아마 이제 루선섬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왕 온 김에 각종 문물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했냐? 1803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마침 이제 상선 하나가 마카오로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바로 마카오 옆 동네가 청 제국의 광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문순득은 이 상선을 얻어 타고 마카오에 도착을 하고 그 뒤로 육로를 통해서 북경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거리가 엄청난 건데 이거 진짜 인간 승리예요. 이 엄청난 대장정을 진짜 남의 땅에 이렇게 홀로 딱 떨어져가지고 그걸 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오랜 장정 끝에 1804년 12월에 드디어 문순득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행록 총서 지정연기라는 기록이 이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조선 사신들이 이때 이제 청 제국에 방문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청측 관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문순득하고 한 명 더 있었어요.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표류민이라고 해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구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12월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실제 이제 고향에 도착했던 건 아마 이제 1805년 1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향이 또 이제 전라남도 저 끄트머리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시간도 필요했겠죠. 이때 문순득은 여성국의 풍습과 언어 등을 기록해온 그런 이제 보고서를 조정의 관료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순득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정말 어물장수고 평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또 어떻게 문자를 좀 익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정 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투박하긴 하지만 어떻게 또 문자를 쓸 줄 알긴 알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받아본 거죠. 그 후에 이제 문순득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한동안 이제 잊혀지는가 싶었죠. 그러다 1809년
조선 조정으로부터 급하게 호출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호출을 받게 되었냐? 당시 조선에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801년 무렵이었죠. 그때 5명의 외국인이 제주도에 표착을 했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도무지 이 사람들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조선 조정은 이 5명의 표류민들을 청제국에 보내서 감별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정말 불쌍했던 게 그 이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북경으로 다 보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별을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멜이 좀 이제 되게 특수 케이스로 억류를 당한 케이스였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신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아니 그 청 애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모르겠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인생도 정말 기구한 거죠. 결국 이들 표류민들은 신원 불명인 채로 무려 9년 동안을 제주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9년을 머물면서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능숙하게는 또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때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죠. 그 5명 중에서 또 2명은 그 사이에 또 병으로 죽었어요. 3명밖에 안 남았는데 또 불쌍하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집에 보내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온지를 알아야지 보내지. 그러다가 문득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옛날에 그 문순득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멀리까지 표류를 했다가 와가지고 그때 보고 들은 걸 보고서로 제출을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문순득을 불러가지고 제주도로 급파해서 서로 이제 대지를 시켜봤더니 야 정말 공교롭게도 그때 신원 불명의 표류민들이 바로 여성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필리핀 북부에 있는 루선 섬에서 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순득이 조심스럽게 여성어로 말을 거니까 표류민들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대요. 9년 만에 모국어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하면서 아주 서로 막 울며 불며 부둥켜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처럼 문순득은 조선 최초의 필리핀 통역사 역할을 해내면서 무려 순조실록에 일반 평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조실록 9년 6월 26일자 기사를 찾아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후에 문순득은 고향인 나주 흑산도에서 예전처럼 평범한 어물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문순득이 공교롭게도 아주 이제 재밌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 1801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천주교 박해가 한번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정씨 집안이 박살이 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씨 집안이 정약용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 박해로 때마침 흑산도에 유배를 당했던 정약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을 만나면서 문순득이 자신이 이제 여성국을 돌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고 정약전은 문순득의 특이한 체험을 듣고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꽤 친분도 많이 쌓고 문순득도 유배로 왔던 정약전은 정말 이제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줬대요. 그래서 정약전이 문순득의 체험을 기반으로 기록으로 이제 남겨서 후세에 전하니 그것이 바로 표의 심할이라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순득의 체험담은 정약전을 통해서 바로 정약용, 강신에 유배되어 있던 정약용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순득하고 정약용도 좀 아는 사이가 돼요. 그래서 정약용은 문순득이 여성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딱 들으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거기가 필리핀에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업이 좀 이제 융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약용이 자신의 저술서인 경세유표에 상업의 활성화를 주장을 하면서 이 문순득의 표류했던 내용들, 그 체험담을 여기에 또 이제 담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문순득의 표류는요, 이렇게 조선의 역사에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문순득이 특히 정약전, 정약용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이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그죠? 교과서에서 다들 배우신 용어예요. 바로 실학자.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도대체 그럼 실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실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왜 근대화가 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